뇌물수수와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349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9일 전까지 충분한 심리를 통한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보석을 허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석 기간 동안 집 밖으로 나올 수 없고 배우자와 직계가족, 변호인 외에는 접촉할 수 없습니다. 또 2심 재판부가 선고를 내릴 때 징역형과 함께 보석을 취소하면 다시 수감될 수 있습니다. 내일도 수도권과 충청 등 전국 8개 시도에서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일주일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과 비상저감 조치를 함께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필요하면 추경 예산도 긴급 편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로 전현직 법관 10명이 기소된 가운데 정은호 게이트 수사 당시 영장 담당 판사들이 법원 행정처에 넘긴 수사 기밀이 조사를 받던 비위 판사에게 흘러간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영장 담당 판사 중 한 명으로 김경수 경남지사를 구속시킨 성창호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진 것을 놓고 여야의 공방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외압이 있었다는 복수 관계자의 증언을 JTBC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대검 조사단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김 전 차관을 임명한 배경에는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 씨가 있었다는 증언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인 2명이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선택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락사를 돕는 스위스 비영리단체 디그니타스는 지난 2016년과 지난해 각 1명씩 한국인 2명의 안락사를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의 흡연 부스입니다. 이렇게 지정된 공간이 아닌 실내, 특히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웃들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른바 층간 흡연 문제, 밀착 카메라가 취재했습니다. JTBC 취재진이 대표적인 강제징용 현장인 일본 아소 탄광과 희생자 묘역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 가문의 본거지를 취재했습니다. 아소 탄광으로 끌려갔던 공재수 할아버지는 JTBC 인터뷰에서 지옥 같은 곳에서 3년 동안 일하며 모진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작년 3월에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한 보석을 법원이 건강상의 이유가 아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받아줬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은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의 근처의 모습입니다. 불은 지금 꺼져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주변에 당초에 경찰이라든가 또 취재진도 있었습니다만 이 시간에는 조금 한가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은 정말 완전히 1, 2층이 다 꺼져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예. 잠시 후에 현장 연결해서 기자로부터 오늘 있었던 얘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풀어주면서 집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등의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를 빠져나온 이 전 대통령은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검은색 리무진 차량에 올랐습니다. 먼저 오늘 하루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을 이가혁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다. 지난해 3월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이 시작되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건강이 점차 나빠지고 있다는 주장도 꾸준히 펼쳤습니다. 구속 349일 만에 법원은 집 안에만 있을 것 등의 조건을 걸어 풀어주기로 했고 이 전 대통령이 탄 호송버스는 다시 구치소로 향합니다. 법원 결정이 나온 지 3시간쯤 지난 오후 3시 48분.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밖으로 나와 준비된 차에 오릅니다. 미리 나와 있던 친이계 인사들이 차에 탄 이 전 대통령을 향해 손을 흔들거나 박수를 치자 이 전 대통령도 손을 흔들며 이에 답합니다.
구속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전직 대통령 예우를 적용받는 이 전 대통령은 경찰 호의를 받으며 20분 만에 서울 논현동 집에 도착했고 사실상 자택 구금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예, 지금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돌아와 있는 서울 논현동 자택을 연결하겠습니다. 노진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도착한 지 4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자택 앞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 전 대통령은 검정색 제네시스 리무진 차량을 타고 오후 4시 10분쯤 이곳 서울 논현동 자택에 도착했습니다. 썬팅이 너무 짙어서 차 안을 들여다볼 수는 없었는데요. 이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은 중간에 차를 세우거나 또 창문을 내리지 않고 곧장 뒤에 보이는 차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3개 중대를 투입해 곳곳을 에워쌌고 또 철제 펜스를 세우기도 했지만 별다른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3개 중대 대부분이 철수를 했고 평소 경호 인력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까 전경을 좀 봤더니 집이 1, 2층이 전부 불이 꺼져 있는 그런 상태던데 뭘 하고 있는지 혹시 알려진 게 있습니까? 예, 지금은 이 전 대통령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가족이나 이 측근들의 설명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에서는 뒤에 보시는 것처럼 담벼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부 상황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이 근처의 건물의 협조를 얻어서 옥상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커튼 뒤로 아무런 상황이 이제 보이지 않는, 그래서 내부 상황을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측근들이나 아니면 지지자들이 찾아오진 않았습니까? 예, 제가 보석 결정이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곳 앞에서 나와 있는데요. 지지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들조차도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3시간 전쯤이죠. 오후 5시쯤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하기 위해서 찾았지만 그대로 발길을 돌려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MB의 그림자라고 불렸던 임재현 전 부속실장이 자택에서 30m 떨어진 길목에서 서서 이 전 대통령이 들어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돌아갔습니다. 예. 변호인이나 아니면 가족이 아니면 지금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발걸음을 돌린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아들 이시영 씨 등 가족은 지금 집에 같이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오기 전인 오후 3시쯤에 SUV 차량과 검정색 세단 차량이 드나들었는데요. 역시 썬팅이 굉장히 짙어서 내부에 누가 탔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차고 문이 잠깐 열릴 때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측근들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안에는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영 씨 그리고 딸 주연 씨 등 가족들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윤옥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3월이죠.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거의 1년 만에 이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노진호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법원이 허가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은 일종의 조건부 석방입니다. 그러니까 구속 기간이 33일밖에 남지 않아서 보석을 결정했다고 했죠. 물론 이 전 대통령의 귀가는 잠시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심에서 징역형이 나오면 그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다시 감옥으로 가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을 풀어주면서도 만날 수 있는 사람과 지내야 하는 곳을 구체적으로 제한했습니다. 1심에서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행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둔 겁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은 구속된 상태에서 1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풀어줬습니다. 대신 이 전 대통령의 내건 조건은 까다로웠습니다. 법원은 고액의 보석 보증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만큼 보증금을 높게 잡은 겁니다. 법원은 몸이 아파 풀어줘야 한다는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위해 법원에 나올 때를 제외하곤 항상 논현동 자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병원 역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갈 수 있게 됩니다. 자택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가족, 아내와 자녀, 그리고 자녀의 배우자들 뿐입니다. 재판 준비를 위해 변호인이 구치소에서처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대로의 사람들과는 전화나 문자도 할 수 없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석방 조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정리해 재판부에 보고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조건을 모두 숙지했다고 말했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한 것은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전략이 담긴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구속기간이 다음 달 9일에 끝나는데 증인들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가 선고할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죠. 이제 시간을 벌어서 1심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들의 진술을 유리하게 받아보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면서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을 충실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는데요. 최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9일 0시에 끝납니다. 항소심 구속기간인 6개월이 끝나는 날입니다. 지난해 10월 2심 재판이 시작됐고 2달씩 3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대부분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더디게 진행됐고 2월엔 법원 인사로 재판부까지 교체돼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보석을 결정하면서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여 만에 10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읽고 15명의 증인을 신문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법원은 구속기간이 끝나 석방되는 것보다 엄격한 보석이 더 낫다고도 했습니다. 구속 만기로 석방하면 돌아다니며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입니다. 반면 보석은 주거지와 접견인을 제한할 수 있어 문제가 되면 언제든 다시 구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처럼 실형이 나올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보석을 취소하면 구치소에 재수감된 상태에서 대법원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재판부가 보석을 유지하게 되면 대법원에서도 지금의 보석 조건이 그대로 지켜집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관심이죠. 이 전 대통령이 풀려나면서 구속 상태를 벗어났기 때문에 재판부가 선고에 쫓길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말씀드린 대로 증인 문제가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는 증인은 강제로라도 불러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지난해 1심 재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측근들을 법정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한 사람들을 법정에 불러 거짓말했다고 추궁하는 건 금도가 아니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이들의 진술을 근거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2심에선 전략을 바꿨습니다. 측근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겁니다. 하지만 증인 대부분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더디게 진행됐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끝나가자 신문을 포기하자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보석을 허가하면서 본격적으로 증인 신문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증인은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이름과 신문 기일을 공지하겠다며 그래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검찰에게도 일부 주요 증인이 소환 사실을 알고도 피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재를 파악해 협조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보석 뒤 처음 열리는 재판에는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의혹을 받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증인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오늘 보석 결정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문재인 정권이라 걱정했는데 재판부가 용감한 결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반면에 정의당은 재판부의 무능함이 드러났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법리적으로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재호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라 걱정했는데 법원이 용감한 결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몸이 많이 편찮으셨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 마음이 아팠다면서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에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판단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재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건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 대변인 역시 국민들의 실망이 크다며 향후 재판 진행은 더욱 엄정하고 단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보석 제도가 불공정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에선 좀 더 강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 측의 재판 지연 전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명박 측의 꼼수에 놀아난 재판부의 무능함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오늘은 겨울잠 자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입니다. 하지만 출구가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 재난은 개구리를 깨우기보다는 질식시킬 기세입니다. 숨 쉬는 게 두렵다는 시민들의 원성이 커지자 청와대는 추경 긴급 편성을 비롯한 각종 대책을 내놨습니다. 부랴부랴 현장에 나온 장관들의 행보도 뿌연 하늘 아래 답답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는 내일도 이어집니다. 한국은 일주일째 비상 체제입니다. 먼저 오효정 기자가 오늘 하루 어땠는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미세먼지 농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기대했던 시민들을 맞은 건 새벽부터 희뿌연 하늘이었습니다. 소양강댐 정상에서 내려다본 강원 하늘은 청정 지역 이름표를 떼야 했던 어제와 비슷합니다. 봉이산과 소양다리는 형태마저 희미합니다. 대전 하늘 아래 건물들도 온통 회색입니다. 제주도와 전남, 영남 일부 지방은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한때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엔 잠시 봄비가 내렸지만 미세먼지를 씻어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미세먼지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자 서울 도로 곳곳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물 청소차가 도로를 누비고 미세먼지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등엔 연일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버스 정류장엔 이렇게 미세먼지 피난처까지 생겨났습니다. 폭염이나 한파처럼 이제 미세먼지도 하나의 재난 수준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이렇게 에어커튼을 설치해서 초미세먼지 유입을 막겠다는 건데 한 곳 설치하는 데에만 약 7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바람이 어제보단 다소 강해졌지만 중국에서 꾸준히 오염물질이 넘어오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수도권과 충청권, 광주 등 전국 8개 시도에는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집니다. 수도권 등에선 7일 연속 발령되는 겁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모레부터는 상황이 좀 나아질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강한 북풍이 불어오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충북과 전북에선 공기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여전히 농도가 높을 걸로 예상됩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네, 오늘은 대통령이 직접 미세먼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나 인공 강우 실험을 중국이랑 같이 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환경부에 주문했습니다. 필요하면 추가 경정 예산도 편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긴급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후 문 대통령은 몇 가지 대책을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주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긴급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한국과 중국이 비상저감 조치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중일이 함께 미세먼지 예보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도 주문했습니다. 중국과 함께 서해에 인공비를 내리게 하자는 대책도 나왔습니다. 중국 측이 우리보다 인공 강우 기술이 훨씬 앞서 있고 양국 장관들이 이미 기술 협력을 하기로 합의한 상태라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추경 예산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 공기 정화기를 보급하고 중국 공동사업에 주로 쓰일 전망입니다. 만든 지 30년이 지나 낡은 석탄 화력 발전소를 예정보다 빨리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된 발전소는 현재 6기가 운영 중입니다. 2022년까지 모두 폐쇄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과 긴밀하게 협조하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하는데 오늘 나온 중국 정부 반응을 보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영향론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최근 베이징이 서울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았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왔다는 지적은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세제곱미터당 147 마이크로그램을 넘었지만 중국 베이징은 그보다 낮았다고 말했습니다. 韩国方面是不是有充分的依据？韩国的雾霾是来自中国的。我注意到这2天报道首尔的雾霾达到了100。 사실과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베이징에선 지난 2일부터 3일간 주황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어제 오전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 안팎이었습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정확히 알지 못한 것입니다. 중국 대륙 전체에 걸쳐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베이징 한 곳을 예를 들어 말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국의 미세먼지와 스모그가 과도한 석탄 사용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국가대기오염 예방퇴치센터 연구 결과 베이징과 텐진, 허베이성에서 단위 면적 대비 석탄 소비가 전국 평균의 4배라고 밝혔습니다. 학자 등 2천여 명이 참여한 연구 결과입니다. 이 지역의 대기 오염이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산업이 집중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센터는 밝혔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네, 대통령까지 미세먼지 대책을 주문하자 장관들은 앞다퉈서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도 없이 떠밀려 나온 듯한 장관들 모습에 보여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당장 나왔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제일 빨리 움직인 건 미세먼지 주무부처인 환경부 장관이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30분 일찍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도로 청소차 운전기사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악수를 하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정작 대책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요즘 제가 어제도 기사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은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올해 중안이라도 신속하게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대한 공기정화 장치 설치는 100% 다 완결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하지만 실내 체육관이 없어 체육 수업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행선지를 어린이집으로 잡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세먼지가 하늘 모습을 바꿨다고 가르치는 교사의 말을 박 장관도 함께 들었습니다. 하늘 모습 봤어요? 혹시 오면서? 흐렸어요. 걱정하지 말란 말은 장관이 아닌 어린이집 원장이 했습니다. 너무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관들 가운데 유일하게 마스크를 쓰고 현장을 돌았습니다. 이 장관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 노동자의 마스크를 벗겼고 다른 마스크를 씌워줬습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네, 최악의 미세먼지로 숨막히는 상황이 일주일이나 계속되자 대통령과 주무장관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잘 될지 사실 잘 돼야만 하는 사안일 텐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박상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상욱 기자, 먼저 어제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발언이 화제가 됐잖아요. 이 부제를 민간으로 확대를 하고 민간 사업장 규제 대상도 늘릴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어제 조명래 장관의 발언이 소개된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이 5등급 경유차 그리고 차량 2부제는 이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도 올랐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들었던 조 장관의 말은 조금 달랐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차량 2부제와 같은 그와 같은 국민 참여가 필요하다는 정도의 예를 들었던 것들이고 그걸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결론 내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보도를 할 때도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도를 했잖아요. 근데 결국 이렇게 된 거고. 근데 이제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하고 같이 하는 걸 좀 강구를 해봐라 이렇게 주문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비상저감 조치를 중국과 함께 시행하도록 협의하라는 것과 네. 또 인공강우나 예보도 같이 해봐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둘 다 중국 반응이 관건일 텐데 오늘 중국 외교부의 발언을 보면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듯합니다. 자, 우선 각종 예보나 실험을 공동으로 하려면 지난해 문을 연 한중협력센터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센터의 운영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센터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자라고 합의한 게 지난주의 일이니까 앞으로 공동 대응에 나서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모릅니다. 특히 공동 비상저감 조치 시행은 올해 들어 미세먼지 줄이기에 소극적으로 변한 중국 입장에서 받아줄지 의문입니다. 여기에 인공강우는 기술 수준이 문제입니다. 자칫 너무 적은 비를 뿌리게 되면 도리어 먼지들이 모여서 공기만 더 탁해지기도 하는데 지난 1월에 실험 실패해서 보듯 우리는 아직 이제 걸음마 단계인 상태죠. 중국이 상당 기간 오래 실험 노하우와 결과를 쌓아왔으니까 함께 실시를 한다기보다 배운다는 차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노후 화력발전소를 예정보다 일찍 문 닫는 건 사실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전국에 30년이 넘은 오래된 석탄 화력발전소 총 6기가 있습니다.
원래는 2025년에 폐쇄할 예정이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2022년으로 한 차례 앞당겼죠. 산업자원부는 올해 말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세울 때 다시 이를 더 앞당기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추경 예산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한 현실에서 좀 요긴하게 쓸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우선 이 추가되는 예산을 공기정화기의 설치나 또 중국과의 협력 사업에 쓸 생각입니다. 이게 가장 급한 부분이라는 판단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는 지금 진행 중인 배출량 감축 사업엔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게 없다는 겁니다. 선박과 함께 많은 먼지를 뿜어내는 이 건설 장비의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사업. 보시다시피 올해 예산은 95억 원인데 이 정도로는 전체의 1% 정도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동차만큼이나 먼지를 내뿜는 보일러를 친환경으로 바꾸는 사업도 올해 예산으론 0.6%만 진행할 수가 있고 이 노후 경유차의 폐차나 또 저감 장치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 역시 상반기에 예산을 다 써버려서 나중엔 집행을 하지 못하는 일이 올해도 되풀이될 전망입니다. 네, 박상욱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호흡기는 물론 뇌나 태아에 영향을 준다는 건 이미 밝혀졌죠. 이번에는 피부 노화가 빨라진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먼지가 모공을 뚫고 들어가서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김백기 기자입니다. 초미세먼지가 얼굴 피부 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팀은 피부 질환이 없는 남녀 188명을 2주 동안 관찰했습니다. 참여자들에게 별도의 스마트폰 앱을 깔게 해 매일 얼굴 사진을 찍도록 했습니다. 사진을 통해 주름과 피부 트러블이 자동 기록되도록 했습니다. 이 결과 초미세먼지 노출이 누적될수록 얼굴에 주름이 많이 생기는 현상이 확인됐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초미세먼지가 모공을 뚫고 들어가 산소를 과하게 발생시켜 노화를 부추긴다는 겁니다. 노화 예방을 위해서는 먼지를 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마스크를 쓰거나 외출을 자제해 먼지가 피부에 닿는 걸 최소화하라는 겁니다. 귀가한 후에는 얼굴에 노폐물을 먼저 닦아낸 뒤 비누 등으로 모공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피부 장벽 보호를 위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JTBC 김백기입니다.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결과를 보면 현직 판사들이 연루됐던 정은호 게이트 수사 당시에 수사를 막기 위해서 법원 행정처가 영장 담당 판사들을 동원한 내용이 자세히 드러나 있습니다. 판사 가족의 개인정보까지 암호 문건으로 넘겼는데 암호는 대법원을 뜻하는 S코트였던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영장 판사들이 빼돌린 수사 기밀이 비위 판사에게까지 흘러가 실제 증거인멸이 시도됐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한민영 기자입니다. 2016년 전현직 판사들이 연루된 이른바 정은호 게이트 수사 당시 법원 행정처는 수사선상에 오른 판사와 그 가족 등 31명의 명단을 서울중앙지법 영장 담당 판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면 더 엄격히 심사하라는 가이드라인도 있었습니다.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였던 만큼 암호가 걸린 보안 문건으로 전달됐는데 암호는 영어로 대법원을 뜻하는 슈프림 코트의 줄임말인 SCOURT였습니다. 당시 영장 판사들은 검찰이 청구한 각종 영장에 첨부된 수사 기록을 빼돌려 법원 행정처에 보고했습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당시 김수천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딸 계좌에 1,8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등의 수사 기밀을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조희연 부장판사도 김 부장판사와 관련된 계좌 추적 영장 등이 청구되자 153쪽에 달하는 수사보고서를 통째로 복사해 전달했습니다. 특히 영장 담당 판사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자료를 토대로 대법원 감사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김 부장판사는 검찰의 수사 내용과 주요 관련자의 진술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윤리감사관실에 조사를 받은 후 뇌물을 준 이모 씨를 찾아가 허위 진술을 부탁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재판장이었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 넘겨지면서 공방은 정치권으로 옮겨붙었습니다. 당장의 한국당은 김경수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관 탄핵도 온몸으로 막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 불신의 장본인이 누군지를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김경수 판결에 대한 보복이고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성판사 기소를 보복과 겁박으로 규정했습니다.
오히려 부당한 지시를 받은 피해자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성 판사의 과거 행적을 지적하면서 성창호 그런 판사가 뭘 했는지를 먼저 좀 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영장 관련된 정보나 이런 것들을 거의 10여 차례 이상 보고했다라는 거죠. 한국당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반박했습니다. 과거에 그 박근혜 정부 때의 그런 검찰 유착이나 또 사법부와의 재판 거래 이런 것들을 당연시하는 사고 발상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민주당 일각에선 성 판사를 탄핵 대상으로 검토하자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한국당은 온몸으로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과 검찰이 어시스트하고 민주당이 골을 넣는 그런 형태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관 탄핵에 대해서 온몸으로 막겠습니다. 다만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법관 탄핵에 대해 합의되지 않으면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다며 다른 야당들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당시에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내용을 보도해드렸습니다. 물론 경찰은 오늘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죠.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JTBC 취재진이 당시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했다는 관계자들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성접대 의혹 동영상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람을 보내서 감정 결과를 내놓으라고 하는가 하면 경찰 지휘 라인을 문책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예고 없이 찾은 건 지난 2013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직후입니다. 당시 경찰은 문제의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해달라고 국가수에 의뢰했던 상황. 그런데 청와대 행정관이 국가수 원장에게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냥 복사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제 방으로 찾아왔고. 서 원장은 원본 동영상이 포함된 감정서는 절대 내줄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국과수를 찾았던 당시 청와대 김모 행정관은 민정수석실의 정상적인 업무였다는 입장입니다. 아니 내가 간 건 아니야. 내가 무슨 외압을 해요? 영상 보지도 못했고 잘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정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해당 시점은 김 전 차관이 자진 사퇴한 뒤로 인사검증이 필요한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국가에서 근무하는 동안 그런 전례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당시 국과수는 해상도가 낮아 김 전 차관과 동일성 여부를 논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경찰은 같은 동영상의 고화질 버전을 확보하고도 국과수에 추가 감정을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내사 단계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과지 없이 말도 없이 일을 벌이냐고 죽이네 살리네. 김학의 기사 나오기 전에 청와대 블럭 직보를 했대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이었던 A씨도 외압 사실을 밝혔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경찰 지휘 라인에 직접 전화를 걸어 청와대에 보고도 없이 관련 첩보를 다루고 있다며 질책했다는 겁니다. A씨는 민정수석실 자체 검증을 통해 김 전 차관 내정 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윗선에 보고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이 이를 알면서도 김 전 차관 임명을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곽 의원은 규정에 어긋나는 일은 한 적이 없다며 외압 사실도 부인했습니다. 수사에 무슨 관여를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언론이 그 당시 보면은 계속 이런저런 기사들이 계속 그 경찰발로 기사들이 나오니까 그것도 확인 안 하면 어떡합니까? 당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던 조응천 의원은 오히려 경찰의 허위 보고가 이를 키웠다는 입장입니다. 다 거짓말. 자기 시비도 있다는데 그것도 좀 카페가 좀 주라.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대검 진상조사단은 당시 민정수석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도 관여한 정황은 없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오랜만에 최순실 씨도 등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성접대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김학의 당시 대전 고검장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을 했죠. 그런데 대검 진상조사단에서는 그 배경에 대한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름 아닌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씨가 연관됐다는 의혹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에서 발견된 각종 문건입니다.
그중 역대 경호처장 현황이란 문건입니다. 대통령 연설문은 물론 인사 관련 사안도 사전에 받은 겁니다. 실제 검찰 수사에서 최 씨는 박 전 대통령의 행정부 조직도와 함께 행정각부 장관 후보안이라는 문건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기관장 25명과 차관급 인사단까지 최 씨에게 전달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인사 배후에도 최 씨가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 A씨가 김 전 차관 부인과 최순실 씨 친분으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사단은 구치소에 있는 최 씨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최 씨는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이 사건의 부실 수사에 당시 검찰 인사들이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학의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여러 차례 불러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윤 씨가 조사 과정에서 한상대 전 검찰총장에게도 수천만 원을 건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입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이 별장에 김 전 차관은 물론 다수의 법조계 인사들이 드나든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윤 씨는 일부 인사들과는 골프를 치고 술자리를 하는 등 개인적인 친분도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중엔 김 전 차관 수사를 맡은 검찰 지휘라인의 대검 간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조사단은 윤 씨로부터 한상대 전 검찰총장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적이 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대가를 바라고 준 돈이 아니었고 후원 차원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제 2013년 수사 당시 윤 씨의 별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상대 전 총장의 명함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한 전 총장과 관련한 내용을 윤 씨에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을 윤 씨에게 소개해준 것도 한 전 총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전 총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검찰총장을 지냈습니다. 당시 대전 고검장을 지냈던 김 전 차관은 박근혜 정권 출범 직후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됐습니다. 변호사로 활동 중인 한 전 총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이 당시 윤 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던 법조계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당시의 부실 수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경찰과 검찰 사이에 진실게임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사진과 동영상 3만 건을 빠뜨렸다는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발표에 대해서 경찰이 오늘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검찰 진상조사단은 지난 4일 경찰이 수사 당시 디지털 증거 3만 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발표 이틀 만에 경찰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관계자는 3만 건 가운데 16,000건은 혐의와 전혀 관련이 없어 보내지 않았고 나머지는 CD에 담아 모두 검찰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경찰이 보낸 자료에 문제가 있었다면 검찰이 추가로 요구하면 되는데 검찰은 지난 6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실 수사의 책임은 검찰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검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 진상조사단은 당시 경찰이 보낸 증거 목록과 실제 CD에 들어있는 파일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이 입수한 자료를 마음대로 검찰에 보내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국내에서는 안락사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만 허용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한국인 2명이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선택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안락사를 돕는 스위스의 비영리 단체 디그니타스입니다. 현지 시간 6일 이 단체는 2016년과 지난해 각 한 명씩 모두 2명의 한국인이 이곳을 찾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진이 처방해준 약물을 환자가 직접 복용해 목숨을 끊는 방식입니다.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조력자살이란 이름으로 한 해 약 200명이 이곳에서 안락사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32명의 한국인이 이 단체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인이 가장 많았고 중국이나 일본, 태국 회원 수도 적지 않았습니다. 스위스는 자국민뿐 아니라 외국인의 안락사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호주의 과학자 데이빗 구달이 104세에 스위스로 건너가 안락사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안락사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2월부터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1년간 약 3만 5천 명의 환자가 이 방식을 택했습니다.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을 권리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합니다. 복지부는 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해외에서 안락사를 도울 경우 현행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예, 전력구를 아시는지요? 고압선이 지나는 송전탑을 모두 싫어하기 때문에 그 대신 땅 속에 원형 터널을 파서 그리로 고압선이 지나게 만든 겁니다. 밀양 송전탑 사건 이후에 주민들과의 갈등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전력구로 대체하는 곳이 많이 늘고 있죠. 그런데 또 다른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이 전력구 공사장 주변에서 건물에 금이 가고 바닥이 기울어지는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보내주는 제보와 취재 요청을 직접 확인하는 뉴스미션. 오늘은 최규진 기자입니다. 충남 당진의 한 공단입니다. 건물 입구엔 출입 금지선이 쳐졌고 바닥은 푹 꺼졌습니다. 담벼락은 지지대 없이는 버티기 어려워 보입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가 봤습니다. 바닥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왔고 수레는 조금만 힘을 줘도 저절로 굴러갑니다. 이 공단 20여 개 업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올해 초부터입니다. 공장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진이 난 것 같이 벽에 온통 금이 가 있는데요. 곳곳에 발생 날짜를 표시해뒀는데 대부분 1월 5일과 1월 6일 사이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건물 전체로 번졌다고 하는데요. 이리로 와보시죠. 이렇게 문이 뒤틀려가지고 여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피해 업체들은 전력구 공사를 원인으로 꼽습니다. 현재 약 공장 바닥이 170mm 정도 심화가 돼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업체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한전은 공사에 들어간 지 1년 10개월 만에 잠시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지금 몇 입지의 특성인지 저희 전력구 공사로 인해서 생긴 건지 명확하게 좀 구분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전력구 공사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전북 군산의 한 상가. 전력구 공사로 6m짜리 방진벽이 세워지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일단 매출 자체가 반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현재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주변에서.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죠. 곳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하안전법은 2018년 1월 1일 불허 시행이야. 요것은 언제 했냐면 2017년 6월인가 했어. 이 법에는 이 전력구 공사가 해당이 안 돼요. 한전은 도시미관과 안전을 위해 전봇대나 송전탑을 세우는 대신 전력구가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공사 때문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부르면 달려갑니다. 뉴스미션 최규진입니다. 한 남성이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다가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몰카를 단속하는 여성 청소년과 소속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가방끈을 길게 늘어뜨린 채 여성에 접근합니다. 손으로 가방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가방을 이렇게 메고 있었는데 이거를 아예 바닥에 내려놓은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여기 보면은 포켓에 딱 걸쳐 있어요. 이 물체가. 이 장면을 지켜본 신고자 김 씨가 수상한 행동을 문제 삼자 남성은 강하게 저항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지하철 문이 열리자 도망쳤습니다. 내려서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몰카봅니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갔고 출구로 나가는 지하철역 계단입니다. 피의자는 열차에서 내려 도망치다 이곳에서 시민들에 붙잡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의 휴대폰에서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여러 사진과 영상을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피의자는 구리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일하는 A경장이었습니다. 몰카를 단속하는 경찰이 몰카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구리경찰서는 A경장을 직위해제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중징계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이렇게 언제 어디서 불법 촬영 당할지 몰라서 불안한 분들 계시죠?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불법 촬영 위험이 큰 곳을 알려주는 앱이 이르면 다음 달에 나옵니다. 정재우 기자가 미리 좀 가봤습니다. 출퇴근길 붐비는 지하철역에선 불법 촬영 범죄가 자주 일어납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있는 곳 그런 데 가면 좀 신경이 더 많이 쓰여요. 네. 다른 칸으로 이동한다던가 그런 적은 있어요. 네. 경찰은 불법 촬영을 당할 위험이 큰 곳을 통신사 빅데이터를 이용해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정리 중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이 광화문 6번 출구에선 오후 6시 이후에 불법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이런 지역에 순찰을 더 늘리겠다고 합니다. 이전에 불법 촬영 범죄가 일어난 곳이나 유동인구 규모 등을 바탕으로 분석해봤더니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환승역이나 사무실이나 상가가 모여있는 지하철역이 더 위험했습니다. 같은 지하철역 안에서도 특정한 시간대나 장소에서 불법 촬영이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공간적 거리가 개인과 개인 간에 있어야지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한다거나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맥시멈 유동 인구보다 몇 프로 떨어진 시점에서 오히려 범죄 발생률이 더 높은 현상들이 있거든요. 이런 정보들은 이르면 다음 달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지난해 연말 여수의 한 선착장에서 승용차가 물에 빠져 차에 타고 있던 여성이 숨졌습니다. 단순한 추락사고인 줄 알았는데 경찰이 진범을 찾았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남편이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아내가 탄 차가 바다에 빠졌지만 남편 박모 씨의 걸음은 여유로웠습니다. 뒤늦게 바다 쪽으로 달려가 보지만 그저 신용일 뿐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여수의 한 선착장에서 일어났던 승용차 추락사고는 보험금을 노린 남편의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순 사고로 지나갈 뻔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은 차량이 물에 빠져가지고 단순 추락에 의한 사망사고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수상한 점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추락한 승용차에 주차 브레이크가 풀려 있었고 기어도 중립이었습니다. 조수석 창문도 열려 있었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해봤더니 숨진 아내 명의로 사망보험 6개가 확인됐습니다. 보험금만 모두 17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사건은 이들이 혼인신고를 한 지 20일 만에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남편 박 씨가 아내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밀어 바다에 떨어뜨린 걸로 보고 박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박 씨는 차가 바람에 밀려 떨어졌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무기수에게 처음으로 법원에 재심이 결정된 사건이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를 죽이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형을 받은 김신혜 씨 얘기입니다. 19년째 복역 중인 김 씨는 줄곧 무죄를 주장하면서 지난 2015년에 재심을 청구했는데 지난해 대법원이 수사 과정에 부당한 점이 있었다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김 씨의 재심이 시작됐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호송차에서 42살 김신혜 씨가 담담한 표정으로 내립니다. 푸른 수의 대신 사복을 입었습니다. 대법원의 재심 결정으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신분으로 돌아간 겁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지 18년 만입니다. 오늘은 재판에 올려질 증거 채택 등을 논의하는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김 씨 측은 검찰의 증거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수사로 수집된 증거라는 겁니다. 앞서 대법원은 사건 당시 영장 없는 압수수색과 강압수사 등의 잘못을 인정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쟁점 정리가 충분하지 않아 한 차례 더 공판 준비 기일을 갖기로 했습니다. 억울한 이 옥살이가 계속되지 않도록 열심히 싸워서 꼭 이기겠습니다. 법원은 김 씨의 재심은 결정했지만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김 씨 측에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서울시가 도입한 제로페이가 결제 방식이 너무 복잡해서 별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최근에 전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쓰이는지 실적을 봤더니 한 달간 총 결제 금액이 3억 원에도 못 미쳤습니다. 정부가 지원 사격에 나섰지만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가입니다. 아직 제로페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서울시청 주변 상인들 역시 제로페이에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이 순서를 보고도 결제를 못 하시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니까 잠시만요 해놓고 이제 좀 읽어보고. 이러다 보니 지난 1월 제로페이의 결제 금액은 2억 8,272만 원에 그쳤습니다. 가맹점 한 곳당 6,063원 꼴입니다. 제로페이의 장점은 소상공인들이 카드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연매출이 3억 원보다 적은 곳은 이미 카드 수수료가 0%대입니다. 번거로운 절차를 감수할 만큼 수수료가 매력적이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소비자들도 각종 부가 서비스가 많은 신용카드를 여전히 선호합니다. 내용을 모르겠고요. 이런 신용카드는 얼마 이상 쓰면 뭐 통신비 절감 내지는 뭐 영화도 볼 수 있고 뭐.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율이 40%에 달하는 제로페이가 더 두드러져 보일 수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담배에 들어있는 각종 유해 성분을 분석해서 모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식약처는 이달부터 관련형 전자담배 등에 포함된 담배 성분 분석과 독성 평가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담배에 수많은 독성 물질이 포함돼 있지만 지금은 담배값에 타르와 니코틴 함량만 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 4월 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휴일로 지정하더라도 모두가 쉬지 못할 수 있고 아이들 돌봄 문제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다수가 반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987년 보물로 지정된 궁중회화 기사개첩이 32년 만에 국보로 승격됐습니다. 환갑을 앞둔 숙종이 나이든 문관을 우대하던 기관 기로소에 들어가는 걸 축하하는 잔치를 담은 18세기 서화첩입니다. 문화재청은 조선 후기 궁중 행사 그림 가운데 화려한 색채와 섬세한 묘사가 담겨 있어서 국보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런던의 히스로 국제공항과 런던 시티공항, 워털루역 등에서 폭발 장치가 잇따라 발견돼 현지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런던 경찰에 따르면 흰색 우편 봉투 안에서 폭발 장치가 발견됐다며 겉봉투엔 하트 모양의 우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마블 시리즈 영화 캡틴 마블이 오늘 개봉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두고 불편하다, 시원하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강나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잘 웃지도 않고 무뚝뚝해 보이는 주인공 비어스는 때때로 악당보다 더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고함을 지릅니다. 늘씬하지도 않고 예뻐 보이려 하지 않고 두 손에선 엄청난 힘을 뿜어냅니다. I'm not gonna fight your war. I'm gonna end it. 여러 영웅들을 내세웠던 마블 시리즈에서 여성이 처음으로 주인공으로 나섰고 또 여성 감독, 여성 작가들이 주축이 돼 만든 영화입니다. 여성 혼자서 닥친 위험을 헤쳐나가는데 원더우먼과 비슷해 보이지만 개봉 전부터 페미니즘 이슈와 함께했습니다. 강인한 한 여성이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 주연 배우도 이 작품은 위대한 페미니즘 영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익숙치 않은 여성 히어로물에 대한 불편함이 표출됐습니다. 일부 남성들이 관람 거부를 주장하거나 개봉도 하기 전에 낮은 평점을 주면서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인종과 성별의 다양성이 요구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영화도 변하고 있는데 마블 제작사는 여성 주연 히어로물을 더 많이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일상이 된 미세먼지는 그라운드 위의 풍경까지 바꿔놨습니다. 축구에서는 미세먼지 골 세리머니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심한 오늘도 축구 경기는 계속됐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애타게 기다리던 경남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우주성이 몸을 던져 왼발로 차넣은 골. 그런데 멋진 골보다 이어진 세리머니가 눈에 띄었습니다. 황급히 양말을 내리고 정강이 보호대를 꺼내 코와 입 앞에 갖다 댔는데 마치 마스크를 쓴 모습 같다며 팬들은 미세먼지 세리머니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어찌 손 쓸 수 없는 미세먼지 속 답답한 일상을 돌아보게 하는 유쾌한 세리머니였습니다. 며칠째 전국을 뒤덮은 미세먼지 속에서 뛰어야 하는 선수들. 그리고 환호하며 지켜보는 팬들은
열정이란 이름 아래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가 자욱했던 전주에선 오늘도 경기가 열렸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미세먼지로 인한 경기 취소 규정이 없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는 새 규정을 마련했지만 느슨합니다. 프로야구처럼 미세먼지 경보 때 경기를 취소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경기 감독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범 경기를 시작하는 프로야구는 벌써부터 경기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대기 상태가 이어지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여름을 빼고는 미세먼지와 싸워야 하는 현실. 빼곡한 경기 일정을 탓하지만 선수와 관중의 건강을 생각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비판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밖에선 미세먼지, 집 안에선 담배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른바 층간 흡연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말입니다. 관련 법이 있긴 한데 법대로 하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밀착 카메라 박민규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꼭대기층 복도에서 한강이 내다 보이는데요. 미세먼지가 심해 시야가 뿌였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실내에서도 숨쉬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에서 7년째 살고 있는 이모 씨. 입주할 때부터 줄곧 이웃집 담배 냄새에 시달렸다고 주장합니다. 매일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피세요. 노이로제 걸린 것처럼 신경이 곤두서고 정말 이게 사람이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정부와 지자체에 문의했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얘기는 해야겠다 싶어서 여름에 편지도 드려보고 경비 아저씨를 모시고 같이 갔을 때도 현관 앞에 재떨이가 가득 있었고. 담배 냄새는 창문뿐 아니라 화장실을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이웃집이 언제 담배를 피울지 몰라 불안하다 보니 벽에 환풍구는 아예 막아뒀고요. 이 바닥에 있는 배수구는 물을 쓸 때만 열어놓고 평소에는 닫아놓습니다. 층간 흡연을 막을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지난해 2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관리사무소가 실내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1년이 넘도록 유명무실합니다. 어리잖아, 우리는. 관리사무소 말 안 된다. 우리 집에서 내가 담배 피는데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어렵다는 얘기지. 할 수 있는 건 안내문을 붙이고 방송을 하는 정도입니다. 윗집 세대에 담배 연기가 올라가 주민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건물 내에서 흡연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주민들은 직접 환기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는 상황. 담배 냄새가 공용 배관을 타고 넘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를 다 먹여서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그 샤워부스 안에 담배 냄새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이는 엄마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심해서. 하지만 창문과 문틈으로 들어오는 냄새는 피할 수 없습니다. 비상계단에 금연 협조문이 붙어 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바로 옆에 놓인 생수통에 담배꽁초가 둥둥 떠다니고 물 색깔은 완전히 갈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창문을 열고 이곳에서 그대로 담배를 피우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보시면 바로 앞에 통로에서 담배를 피고 거기서 쟤를 털고 담배 연기가 진짜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꽉 차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금연 아파트인 곳들도 구청에 민원이 엄청 많대요. 그거 지정해도 소용없고. 과태료를 물릴 수 있지만 현실성 없긴 마찬가지입니다. 물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주민한테 과태료를 해. 그 주민분이 우리 관리실 와서 저희를 그냥 저도 금연 아파트에 있었는데 과태료 물리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오피스텔의 경우 관련 규제 대상에서 아예 빠집니다.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새벽에도 피운다니까. 어느 사람 내가 잡아가지고 직접 얘기를 했어요. 피우면 안 됩니다. 담배 안 폈다고 닭바로 우리가 담배 내미죠. 건물 밖 흡연 공간은 외면을 받습니다.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다들 위에서 피나 봐요. 여기서 안 피고 여기 답답하잖아요. 오피스텔을 포함한 집안 흡연을 막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자기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게 현행법상 불법은 아닙니다. 이를 법으로 제한하는 건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해결하기에 앞서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최소한의 기준은 지켜야겠습니다. 밀착 카메라 박민규입니다. 빛, 파리를 만든 불빛. 그것은 아방가르드의 정신이며 대담함의 상징이다. 빛이 사라진 파리를 상상할 수 있는가?
틀에서 벗어나라. 그들에게 굴복하고 말 것인가. 감히 어둠을 상상하지 말라. DS7 Crossback. Audacity drives to excellence. 예, 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964년에 대학가는 한일회담 반대 시위로 연일 시끄러웠습니다. 대규모 학생들이 모여서 진행한 6.3 항쟁의 논란 군사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시위를 주동한 학생들을 대거 잡아들였죠. 며칠 뒤에 당국은 아직 붙잡히지 않은 주동급 학생들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그중 한 학생의 이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고려대생 이명백. 황급한 마음에서였을까 계엄당국은 이명박을 이명백으로 잘못 표기했을 정도로 조금 허술했던 모양입니다. 당시 도피 중이었던 그는 신문 공고가 나간 뒤에 경찰에 자진 출두했고 석 달 동안 감옥살이를 한 뒤에 보석으로 출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석으로. 회고록에 따르면 그는 이 일로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친척이 서울시 용산구 이명박 앞이라고만 적어보낸 사과 괴짝이 그가 사는 단칸방에 정확하게 배달됐을 정도라 하니 이명박이라는 그의 이름 석자는 구속과 함께 알려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온 국민이 다 아는 이름이 됐죠. 수임번호 716번. 수감 직전 54년 만에 80이 다 되어 감옥에 간다고 말했다는 그는 349일 동안 그 감옥에 있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의 최상층 독방. 젊은 시절 그의 죄명은 내란 선동죄였으나 50여 년이 지나 다시 수감된 그의 혐의는 18가지.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비자금 의혹으로 바뀌어 있었고 이제 수임번호 대신 이름을 잠시 되찾은 그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감옥 밖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50여 년 전에 고려대생 이명백, 아니 이명박은 이번보다 훨씬 짧은 2억 3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었습니다. 각 대학에서는 억울하게 갇힌 동료를 위해서 모금운동을 진행했고 변호사들이 무료 변론에 나선 끝에 이끌어낸 결과였습니다. 어렵사리 성사시킨 젊은 그들의 귀환을 모두는 환하게 반겼을 테죠. 그리고 50여 년이 지나 결정된 전직 대통령 이명박의 보석 허가. 고령의 돌연사 위험까지 있다 했으니 판단은 시민 각자의 몫이 되겠지만 그 시절 당당했을 젊은이의 출소와 논란이 분분한 보증금 10억짜리의 출소의 간격은 벌어진 50년의 세월만큼이나 멀고도 아득해만 보이는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오늘 저희들은 그 며칠 동안 좀 특별하게 취재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세이, 압제를 뜻하는 일본어입니다. 아소 탄광은 아세이 탄광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혹한 노동 환경으로 악명이 높았죠. 강제징용의 본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생존자들은 그곳을 지옥이라고 회상합니다. 아소 탄광 창업주의 손자는 강제 동원을 부인하는 망언의 장본인인 현 아베 정권의 2인자 아소다로 부총리입니다. 아베 총리는 최근 한일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소 탄광 강제 동원의 현장을 윤서령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에서 동쪽으로 약 1시간. 일본의 3대 석탄 생산지인 치쿠호 지역입니다. 평범한 주택가에 1970년대까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탄광의 입구가 남아 있습니다. 치쿠호 지방에 남아있는 유일한 탄광 입구입니다.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 바닥의 경사가 45도쯤 될 정도로 매우 가팔라서 제대로 발을 딛고 내려가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강제징용자들은 허리도 제대로 펴기 어려운 석탄굴 속에서 중노동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소탄광은 압제탄광이라 불릴 만큼 노동 환경이 혹독했습니다. 조선인 노동자 약 8,000명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4,900명이 감시의 눈을 피해 도망갔을 정도입니다. 基本的にはヤクザが支配するような形でよく逃げ出したり人が逃げ出したりして連れ戻されてリンチに遭うと。 아소탄광 인근 호꼬지라는 작은 절에 세워진 묘비입니다. 조선인 탄광 순난자라고 뚜렷이 적혀 있습니다. 아소 가문의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진 거대한 공장은 100년 넘게 가동 중인 아소 시멘트 공장입니다. 공장이 보이는 이곳에 1,000명이 넘는 조선인 노동자와 가족이 살았습니다. 료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수강소예요. 자유가 없고 그냥 그 일만 하는 그런. 아소 시멘트 공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미타테 공동 묘지입니다. 이곳에 조선인 위령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위령비 어디에도 조선인이라는 표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소 시멘트 측이 위령비에 조선인이라는 문구를 넣는 걸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납골당 문을 열어봤습니다. 하얀 강목에 조선인 이름이 쓰여진 유골함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김토화 여자이죠. 네. 근데 아소 시멘트에서는 여자도 많이 일했다. 조선인 14명과 무명인 등 총 32기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18채. 이거들은 일본 사람이다. 그런데 혹시 그때는 이름이 바뀌었죠. 戦争をやるためにともかく石炭を掘り出さなきゃならないと。安全対策なんかもあんまりやっていく余裕がなくなっちゃって事故も多発する。そうするとますます日本人の労働者が来なくなると。朝鮮人の労働力に頼らなくてはならないということがあったと。 아소 시멘트 사장을 지낸 아소 부총리는 조선인의 강제징용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 치쿠오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후쿠오카 현의 대표적인 탄광지였던 이즈카는 아소 집안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아소다로 부총리는 국회의원에 무려 13번 당선됐을 정도입니다. 궁궐 같은 아소 집안 주택의 내부를 JTBC 카메라가 처음으로 포착했습니다. 역시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으리으리한 대문입니다. 기와에는 아소 가문의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참을 걸어 들어가자 운동장만한 정원이 보입니다. 아소 강업의 창업주 아소 다키치가 살았던 저택으로 현재도 아소 집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소 집안은 전쟁 당시 강제징용 등으로 조선인을 데려와 탄광업으로 재벌이 됐습니다. 이 일대가 가장 많은 조선인이 끌려온 곳 중에 하나인 아소 요시쿠마 탄광이 있던 자리입니다. 현재는 아소가의 이름을 딴 고급 골프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골프장 이름은 아소 부총리의 장인 스즈키 젠코 전 총리가 직접 썼습니다. 외조부는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로 아소 집안은 탄광업으로 쌓은 막강한 자금력을 배경으로 정계로 진출했습니다. 아소다로 부총리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아소 병원, 아소 학교, 아소 마트 등 이이즈카는 아소 집안의 영지나 다름없습니다. 아소 가문은 태평양 전쟁 패망 후 일본 정부의 재벌 해체 대상이 되는 걸 피했습니다. 이후 자회사 90개를 거느린 아소 그룹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강제징용 조선인의 피와 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이즈카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나라 없는 사람이 내가 뭐 때문에 일본 사람들한테 붙들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우리를 갖다 이렇게 학대를 하나. 예, 아소다로 집안의 호사스러움은 어찌 보면 이런 강제징용자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1943년에 아소 탄광으로 끌려갔던 99살 공재수 할아버지는 아직까지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보입니다. 아소 기업 측이 관련 자료 유출을 철저히 막고 있어서 피해자 구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태평양 전쟁의 한창인 1943년의 거리는 76년이 지난 지금도 공재수 할아버지 머릿속에 선명합니다. 이 길에 젊은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었어요.
보면은 보는 대로 차에서 실어가지고선 어디론가 그냥 가버리고요. 22살의 아소광업의 아카사카 탄광에 끌려왔습니다. 단장으로 막 그냥 두드리 패고 그냥 지르고 잔다고 일을 하고. 도망치다 붙잡혀 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얼마나 두드리 맞았는지 화장실에 가서 화장을 못 봤어요. 왜 때리는 거예요? 왜 도망을 갔느냐? 누가 가자고 그래서 갔느냐? 해방 후 1년이 지나서야 조국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얼마나 반가운지. 부산아, 너 잘 있어. 거기다 내가 얼굴을 대고 막 웃었어요. 공할아버지처럼 일본에 있는 아소광업 10개 노역장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은 11,0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당시 한반도에 있었던 26개 작업장까지 감안하면 피해자 수는 훨씬 늘어납니다. 아소광업은 안면도에 임업소를 만들어 경복궁 보수에 쓰이던 최고급 소나무도 반출했습니다. 일본 내 탄광 입구 등을 고정하는 용도였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소는 이제 그 자료들을 이제 몽땅 큐슈 대학에다가 기증을 해서 자료가 나가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2년 전 제2동포 고 김광열 씨가 남긴 자료들이 진상규명의 유일한 증거인 이유입니다. 무연고자들의 묘비 위치지도, 사망 기록이 적힌 증서들이 있습니다. 아소광업의 건강보험 대장을 통해서는 당시 회사가 동원한 조선인 규모와 동원 기간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기록원은 JTBC에 분석을 마친 강제동원 기록물들을 오는 12월부터 일반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리가 빨리 돼서 최소한 피해자 사회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알고 좀 본인들의 권리에 대해서 생각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대일항쟁기 피해조사위원회가 파악한 아소탄광 강제동원 피해자는 500여 명입니다.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97년인데 내일이 어떠지 모레가 어떠지 내가 알 수가 없거든요. 한 가지 소원은 아소다로가 그냥 한마디라도 사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JTBC 어환입니다. 또한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정책일진데 태양광 한답시고 그나마 있는 숲들도 밀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러니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네,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느라 숲과 나무가 줄었고 이 때문에 미세먼지가 악화된다. 제1야당 대표의 주장을 저희가 검증했습니다. 그 결과 사실로 볼 근거가 없었습니다. 오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태양광은 다 숲하고 산을 깎아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산과 숲에 설치된 태양광의 비중은 25%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농지 21%, 건축물 40%, 수상 태양광이 2.9%입니다. 네, 그러니까 산하고 숲의 비중이 4분의 1 정도인데 그러면 실제로 산림이 얼마나 줄었나요? 태양광 설치 허가가 난 산림 면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2014년에 176, 2015년에 522로 늘었습니다. 2016년에 529, 그리고 2017년에 1435, 2018년 지난해 2443 헥타르로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산림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봤습니다. 극히 미미합니다. 0.002%에서 0.039%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야당 일각에서는 국토를 벌거숭이로 만든다라는 주장까지 나왔었는데 그건 전부 다 상당한 과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숲은 더 울창해졌습니다. 네. 전 국토의 나무 부피를 나타내는 인목 축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2014년에 9억 181만, 2015년에 9억 2,480만, 2016년에 9억 5,048만, 그리고 2017년에 9억 7,359만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네. 도로나 택지 개발로 1년에 사라지는 나무가 평균 0.1% 정도입니다. 반면에 나머지 99.9%의 나무는 더 울창하게 자랍니다. 산림 면적이 매년 줄어도 산림 자원이 장기적으로 늘고 있는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면적이 줄었는지를 이것만 보고 단편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도심의 경우는 어떤가요? 사실 그 미세먼지 발생 요인이 도심에 집중돼 있지 않... 네. 네. 도심에 있는 숲도 일정 규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1인당 도시림 면적을 살펴봤습니다. 2011년 245제곱미터, 그리고 2017년 256제곱미터입니다. 국토 전체로 보든 도심으로 좁혀서 보든 현재로서는 태양광 때문에 미세먼지가 악화된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황 대표가 말하려는 건 결국엔 탈원전으로 미세먼지가 나빠졌다라는 건데 이건 저희가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팩트 체크를 했었잖아요. 네, 이런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은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도 중점 과제로 삼아 왔습니다. 네. 황 대표도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시설 설치 사업 등 일부 지연되는 과제는 신속하게 보완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최근 갑자기 생긴 정책이 아닙니다. 네, 오늘 발언하고는 사뭇 다르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자,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어서 오세요. 예. 네,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네, 첫 키워드는 들어갈 때와 나올 때로 잡았습니다. 어디를요? 구치소에 들어갈 때와 아, 예. 나올 때인데요.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늘 모습과 구치소에 들어갈 때의 모습을 잠깐 비교해봤습니다. 예. 지난해 3월에 들어갔었는데요. 일단 오늘 지금 보는 모습은 나오는 모습. 동부구치소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예. 차가 먼저 바뀌었는데요. 지금 저 차인데요. 고급 리무진을 타고 나오고 있고요. 들어갈 때는 검찰 측의 승용차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지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당시 작년 3월에 구치소에 들어갈 때는 지지자가 전혀 없었고 누군가 장미꽃을 던지면서 구치소에 수감되는 걸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예. 오늘은 측근들과 일부 지지자가 나와서 누군가는 할렐루야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예. 가장 다른 점은 표정인데요. 뭐 당연한 것도 같은데 일단 오늘은 창문을 열고 측근 또는 지지자와 악수하고 약간 옅은 미소를 띠는 모습도 여러 번 목격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작년에 들어갔을 때는 물론 당연하겠지만 굳은 표정이었고 상당히 심각하게 들어가는 표정이었습니다. 예. 그동안에 사실 저 법정에 출두할 때 구속 상태에서 예. 그때 이제 벽도 좀 짚고 마스크도 하고 예. 굉장히 좀 그 병환이 위중한 것으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죠? 건강이 심각하게 안 좋은 것처럼 예. 보였었습니다. 오늘 뭐 나오는 모습은 뚜벅뚜벅 잘 걸어 예. 나오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예. 아무래도 뭐 법정 갈 때하고 집에 갈 때하고는 기분이 다르겠죠. 뭐 인지상정인 측면도 있는데요. 일단 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른 점을 좀 봤는데 예. 같은 점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집 앞에는 지지자가 들어갈 때도 물론이고 나올 때도 물론이고 한 명도 없고 경찰과 취재진들이 있었고요. 아, 그런가요? 예. 형식적으로는 사실상 같다면서 재판부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자택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그리고 변호인과 직계 혈족 외에는 접견이나 통신도 안 된다. 사실상 자택 구금 상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형식적으로는 뭐 안에 있을 때와 다를 게 없다라는 게 재판부 판단인데 아무래도 구치소에 있는 것과 집에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요. 일단 자는 곳이 다르고 먹는 것이 다릅니다. 예. 보석으로 풀려나왔지만 이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고 만일 실형을 받게 된다면 이 보석 기간은 형기에서 안산교돼 있어서 추가로 이 기간은 나중에 다시 살아야 됩니다. 아, 그런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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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긴 그렇겠군요. 예. 그리고 이제 2심 선고가 이제 언제 내릴지 모르겠는데 그때 만일에 이제 징역형이 또 내려지면 예. 그때 2심 재판부가 또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보석 상태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다시 수감을 할 것이냐. 그럼 그때 가봐야 하는 거죠. 예, 원래 병보석이라면 병은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예. 때문에 2심에서도 병보석을 인정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예. 이번 보석은 병보석이 아니어서 2심 재판부가 법정 구속을 할지 보석을 유지할지를 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기결수와 미결수로 잡았습니다. 예. 기결수는 뭐 아시는 것처럼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고 예. 미결수는 확정되기 전의 상태잖아요, 그죠? 예. 예. 그 상태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지는데요. 예. 일단 오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환영한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도 기대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예, 이건 뭐 오늘 뉴스로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예. 뭐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보석을 현재 신청한 적도 없고
나중에 신청하더라도 사실상 석방되기는 불가능합니다. 예. 몇 가지 이유를 제가 좀 보면은 현재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으로 포함되는 18개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2년 가까이 수감 상태고요. 현재 대법원 확정 판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 구속 만료 기간은 올해 4월 16일인데요. 물론 추가 연장할 가능성도 있고 풀려날 수도 있는데 예. 만약 이때 만료가 돼서 풀려나더라도 지난해 11월에 또 다른 재판부에서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형이 있습니다. 예. 모두 3가지 재판을 받는데 그중 2번째가 공천 개입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보석을 신청해서 풀려나도 또는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풀려나도 지금 집행되지 않은 실형 2년의 형이 그때부터 집행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상 뭐 보석을 하든 또는 구속기간이 만료돼도 저 2년을 다 살기 전에는 나오기가 쉽지 않고요. 예. 저 2년은 풀려난 다음부터 집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형이 확정된 뒤에 석방하는 방법은 그런 건 있나요? 예, 형법에 몇 가지 석방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가석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가석방 요건을 보면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에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2심까지에서는 앞서 국정농단 혐의에서 징역 25년을 받았기 때문에 3분의 1이라면 최소 8년 이상이 되어야 그렇군요. 되고요. 예. 물론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면 형 집행정지라는 것도 가능하고요. 예. 그다음에는 사면만 가능합니다. 예. 자, 아무튼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전에는 어쨌든 뭐 석방되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고. 예. 마지막 키워드 열어보죠. 마지막 키워드는 이 집은 내 집으로 잡았습니다. 예. 전두환 씨 집? 그렇습니다. 예. 서울 연희동에 있는 전두환 씨의 자택이 못 받은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올해 공매 절차, 즉 경매가 진행 중이다라고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현재 2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순자 씨가 이 집은 내 집이다, 내 것이다면서 공매를 진행하지 말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근데 이른바 이제 전두환법이라고 부르는 거.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놨어도 그게 범죄 수익이면 환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내 집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뭔가요? 앞서 이제 이른바 전두환법에서는 전 씨가 내 재산은 원래 뭐 얼마밖에 없다라고 예. 했을 때 29만 다른 원. 사람이 예.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놨기 때문에 이걸 환수하기 위해서 범죄 수익으로 봐서 환수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든 건데요. 예. 그런데 전 씨 측에서는 연희동 자택 등은 범죄 수익이 발생한 1980년 이전에 이순자 씨가 취득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범죄 수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저 집은 경매로 넘기면 안 된다라고 소송을 건 건데요. 예. 공매에 넘겨진 전 씨 집은 토지만 4개 필지에 건물이 2건 있는데 그중에 약 800제곱미터의 토지가 이순자 씨 명의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땅을 취득하게 된 경위, 시기, 또 자금 출처 등을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 경매의 경우 소송이 걸리면 아무래도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이 나중에 깨름칙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꺼려하게 되고 그러면 낙찰가가 떨어집니다. 예. 일단 소송 문제 때문에 추징금 환수하는 데는 일부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도 강원도와 영남권, 제주 등을 뺀 서쪽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 광주 등 전국 8개 시도에는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집니다. 다만 늦은 오후부터는 북풍이 불면서 충북과 전북을 뺀 전 지역이 점차 보통 수준을 회복할 거란 예보입니다. 예, 끝나고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른바 한유총 사태에 대한 오늘 뒷얘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